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고 결정 기준도 보완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에 대한 교체 인사를 단행합니다.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은행이 막판 노사협상에 실패하며 19년 만에 내일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1차 총파업 뒤에도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다시 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에 걸렸다며 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전두환 씨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 3월 11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극우 농객 지만원 씨가 자신을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주지 않는다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정치하는 동안 행복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할 마음이 없고 선거에도 나가기 싫다고 밝혔습니다. 420일 넘게 굴뚝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파인텍 노조는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고용 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는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30여 년 만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도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인상폭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고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거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게 되는데 구간 결정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소모적인 논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된 구간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줄다리기 하듯이 진행되어 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정위원회는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와 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수는 15명이나 21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모두 추천권을 갖고 있던 공익위원도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하는 방안과 노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상황이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사회보장급여 현황과 고용 수준, 경제 상황과 기업의 지불 능력 등도 결정 기준에 추가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최저임금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민한 흔적은 보이지만 노사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계는 반발하면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해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우선 노사, 공익위원 간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사단체가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추천하면 노사의 극단적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단체 입장을 반영해 사용자 측은 낮은 인상률을,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률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추천에 의해서 전문가로서 위원회 구성이 된 경우에는 자신들을 추천한 노와 사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 공익위원을 뽑을 때 노사가 원치 않는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개편안 제시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히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일방 추진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현재 노사공익이 참여하고 있는데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0,000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포기했다며 개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다고 지금과 같은 결정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갈등만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양대노총 대표들은 오는 9일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영계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며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선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을 교체합니다.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 그리고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8개월 청와대 비서실을 이끌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을 교체합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노영민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 2017년 대선 때는 조직본부장을 지내 이른바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됩니다. 수석급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후보군인 한병도 정무수석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교체됩니다. 강기정 전 민주당 의원과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2기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이는데 친문과 전문가 그룹을 배분한 포석입니다. 총선에 출마할 비서관들에 대한 인사는 조금 늦춰집니다. 출마 의지가 확고한 권혁기 춘추관장 정도만 이번 주 청와대를 나가고 나머지 비서관에 대한 인사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집니다. 새 춘추관장에는 유송화 제2부속 비서관이, 그 자리에는 신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비어있었던 국정홍보비서관 등 비서관 4자리는 새 비서실장이 업무를 시작하면 검토를 거쳐 이번 주에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은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중요 현안이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교체되지 않는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2기 참모진 인선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설을 전후로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바꾸는 개각을 통해 집권 3년차 쇄신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면서 성과 내기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재판에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독감에 걸렸다는데 기소된 지 8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이 전 씨를 강제로 데려와 재판하기로 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미리 예고한 대로 전두환 씨는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만 나와 진단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고열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고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꼭 출석해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가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하자 전 씨의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나와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이제 소재가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하면은 구인장이 발부됐으니 출석하라. 구인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이미 출석한다면은 그대로 이제 구인장으로 피고인을 이제 구인해서 오면 되는. 5월 단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 씨에게 재판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법정에 서서 본인이 파렴치한인지 조비오 신부가 파렴치한인지 본인이 사탄인지 조비오 신부가 사탄인지 가려봅시다. 비겁하게 도망다니지 말고 떳떳하게 법정에 서서 진위를 가려봅시다. 전두환 씨의 다음 재판일은 오는 3월 11일. 전 씨는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끌려 나와 재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당사자의 재판이 이렇게 미뤄지는 동안 정치권의 진상규명 노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또 연기했습니다.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가도록 위원회는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해를 넘기도록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정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발표를 약속한 당일에 또다시 위원 추천을 연기했습니다. 이유는 전임 김성태 원내 지도부가 출연한 위원 후보군에 대한 당내 이견 때문입니다. 전임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된 명단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모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셔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특위위원 선정 문제는 조금 더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후보로 거론했다는 논란에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극단적 주장을 일삼거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인사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위원을 추천하겠다며 공모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다른 당이 모두 위원 추천을 마치는 동안 한국당은 자기 몫의 위원 3명의 추천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 가까이 지나고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과 부인 이순자 씨의 망언 등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지만 진상조사위는 아직 꾸려지지도 못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세력과 같은 대열에 서 있다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해를 당장 멈추고 자유한국당 몫의 위원 추천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의 추가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위원회 출범 시일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그런데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극우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최근 나경원 원내대표와 회동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위원 추천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지 씨는 불쾌했는지 회동 이튿날 공개석상에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는 지만원 씨가 태극기 집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느닷없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나경원
여자 아니에요 그거? 벌써 민주당 이중대 내가 안 들어가면은 공신력이 없는 거야. 승복력이 없는 거야. 하루 전 국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자신을 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욕설에 가까운 폭언은 몇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나경원 좀 아니야 저거? 그게 어떻게 한국당에 말이야? 누가 원내대표라는 게? YTN 취재 결과 지만원 씨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가 자신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반발한 겁니다. 나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지 씨에게 조사위원 추천을 제시했다면서 욕설 섞인 지 씨의 반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 역시 지만원 씨를 5.18 조사위원으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지도부는 극우로 분류되는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까지 의견을 많이 모으고 했는데 내부 이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당대회와 총선을 앞둔 시점에 굳이 극우 인사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고 자칫 여당에 불필요한 빌미만 제공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지만원 씨는 실제 5.18 민주화 항쟁에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만원 씨가 계속 오르내리는 건 태극기 부대와 가까운 당내 일부 인사들의 거듭된 압박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한 지만원 씨의 공개 욕설은 보수층 사이에서도 한계점을 넘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일찌감치 끝낼 수 있었던 논란을 우물쭈물 선긋기를 주저하다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재작년에 군 인사 자료를 바깥으로 들고 나왔다가 분실한 청와대 행정관이 사고 당일 외부에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난 것이 적절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정모 청와대 인사수석실 전 행정관은 군 장성들의 인적 사항과 평가가 담긴 자료를 반출했다가 분실했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이후 청와대를 떠났는데 분실 사고 당일 국방부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자리에는 청와대에 파견된 군 출신의 신모 행정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육군은 김용우 참모총장이 정 전 비서관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20분간 짧은 만남이었고 인사 문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요청해 와서 육군 총장께서 본인의 인사 철학과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조언이나 의견을 드리려 했다면 청와대나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군으로 따지면 대령급에 해당하는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청와대는 분실 자료가 기밀이 아닌 정 전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지침을 받는 인사수석실 행정관은 인사추천권자인 육군 참모총장과 얘기할 수 있고 사무실 방문 등 꼭 격식을 맞출 필요가 있느냐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계 복귀설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정치, 사회 현안을 다루는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공개한 유 이사장은 오늘은 가짜뉴스 반박 방송 고칠레오를 선보였는데요. 이 방송에서 자신은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정계 복귀를 일축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을이 된다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히 대통령의 자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9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정치하지 말라고 조언한 일화도 언급했는데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는 사회 진보를 이룩하는 데 적합한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정치 대신 글 쓰고 강연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말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덧붙였는데 4년 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사장 임무도 완수하고 아마 이렇게 추운 날은 안 되겠지만 날씨만 좋다면 낚시터에 앉아 있지 않을까요, 4년? 네. 유 이사장 본인의 거듭된 부인에도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자꾸 정계 복귀설이 나오는 이유로 이번 인터넷 방송의 성공이 꼽힙니다. 방송을 올리는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원래 2만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사흘 만에 53만 명을 기록했고 첫 방송의 조회수는 200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22만 구독자를 불과 3주 만에 확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콩카콜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이른바 초대박이 난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보계 최고 논객인 유 이사장이 만약 정치에 다시 등판한다면 여권에는 좋은 일이라며 은근히 기대감을 나타냈고 한번 해보자며 자신감을 나타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좌파들이 잘 뭉치기 때문에 구독자가 몰린 것이라며 좌파 유튜버는 한 달 내로 소재가 고갈될 것이라고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정치를 안 한다고 강조하니 더 할 것 같아 보인다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이 국론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할수록 관심은 더 커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유 이사장의 정계 복귀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18년 만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성과급과 연봉제 변경 문제에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건데 사측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KB국민은행이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경영진이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영상을 방송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지만 막판 협상에서도 극적인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해 차이가 컸던 성과급에서는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피크제 도입을 직급에 상관없이 1년 늦추자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1년을 늦추긴 하되 직급별로 차이를 둬 부장과 팀장, 팀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며 맞섰습니다. 또 승진하지 못한 높은 연차 직원의 임금 인상을 제한하는 페이밴드 확대 도입 역시 사측이 모든 직원 확대 적용에서 현행 유지로 물러섰지만 노조가 완전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불편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국민은행은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 영업점에 문을 열고 영업시간 연장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은행 거래의 90% 가까이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관리할 전산 직원 상당수는 외주업체 소속이어서 소비자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외에 당시 재판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도 독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김 전 대법관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4년 강제징용 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통해 재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관과 1대1로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판결이 원고 승소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란 말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재판 대상이 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피해자 배상 판결을 뒤집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로 전범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경우 한일 관계 악화를 걱정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견과 같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용덕 전 대법관은 지난해 1월 퇴임할 때까지 소송의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소송 지연 전략을 보고받은 뒤 주심인 김 전 대법관을 통해 실현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이나 외교부와의 조율을 통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낸 뒤 판결을 뒤집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앤장 압수수색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 측의 독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때 관련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뒤 한 달 만에 고영한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보완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이번 주 따로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 정부가 대응 조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단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한국 제품 관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일 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110억 원 상당의 국내 주식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자 아베 총리가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NHK 방송에서 스스로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지켜보겠다면서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바뀐 겁니다. 今般原告側が日本企業の財産差し押さえ手続きを申請したと発表した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 지시에 따라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이 협정에 위반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国際法に基づく毅然とした対応につき、その詳細については我が方の手の内は明らかにする。その観点から発言は控えたい。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대응 조치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입니다.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이 열리진 못해도 일본 국내의 반한 감정을 자극해 현 정부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고 국제 여론전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방식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는 조치, 즉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강요급에서 제시됐다는 일본 극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상당한 파장과 반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밖에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정부 자산을 압류하는 이른바 눈에는 눈 방식의 대응 조치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논의 중이고 머지않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회담 일정이 조만간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인데 북한의 미국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판을 앞두고 북한이 다시 기싸움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곧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확정될 것처럼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한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연일 대외 매체를 통한 대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비핵화 조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다만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성명 형식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곧 재개될 회담을 앞두고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신고 검증을 논의해야 하는 고위급 회담을 피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달 침묵을 깬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으면 비핵화의 길이 막힐 수도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어렵게 마련된 협상판을 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고심 어린 신년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만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에서 협상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75m 높이 굴뚝 위에서 오늘로 422일째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이 이번엔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노사교섭에서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인텍 노동자 2명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75m 굴뚝 위. 하루에 2번씩 음식과 물을 전달하던 줄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굴뚝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은 음식은 물론 물과 최소한의 난방용품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중재로 고공농성 411일 만에 시작된 사측과의 교섭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오랜 고공농성 탓에 몸무게는 이미 50kg까지 떨어진 상황. 시민사회단체가 눈물로 단식 중단을 호소했지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 그런 이야기 하려면 전화하지 말라고, 그 노동자들이 결정한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인텍 노조는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공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파인텍의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의 김세곤 대표를 고용승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대표에 대한 긴급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촉구하고 고용노동부엔 특별근로감독관을 파인텍에 파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의 사항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승리해서 위에 있는 노동지가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투쟁해 가겠습니다. 공동행동 측은 조만간 의료진과 함께 굴뚝 위로 올라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단식 중단을 거듭 설득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30대 남성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80대 노 부부도 살해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서천의 한 주택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지난 2일 이곳에 혼자 살던 60대 남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동산에서 돈 좀 벌었다 소리는 있더라고. 그리고 그걸로 운동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고 동네 사람과 마찰 없어요. 인사 잘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건 숨진 남성의 아들인 31살 A씨. 경찰은 A씨가 닷새 전 아버지를 만나러 왔던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고 부산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거쳐 부산까지 이동했는데 A씨는 검거 하루 전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추가로 살해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피의자를 부산에서 검거할 당시에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인천 지역에서 그 노부부를 살해한 사실이 있다라고 자백을 함에 따라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한 A씨는 검거 당시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신병력과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간 것도 모자라 현지 안내원을 때리는 등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천 군의원은 자진해서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해 징계하라. 군의원 의원직 박탈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경북 예천 군의원을 질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떠난 군의원 9명, 일정 대부분은 관광이었습니다. 게다가 군의회 부의장은 안내원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의원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찾는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한국 문화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이런 곳에 도우미란 분도 있고 이런 곳 있으면 일이 커지자 의원 일행은 합의금 6,000달러로 사건을 일단락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쓴 부의장은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도 누워있다가 그냥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박종철 의원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 적은 없고요. 예천 군의회 의장은 폭행과 추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과 가이드님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안내원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모았던 신일그룹 측이 업체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사기 행각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사기 수법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신일그룹은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하겠다며 2,600명으로부터 투자금 9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1억 천금의 꿈을 노린 사기로 드러났고 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로 돈스코이호 인양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있죠. 인양합니다. 인양해요. 그로부터 채 반년도 되지 않아 인터넷에 비슷한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돈스코이호 인양을 계속 추진할 뿐 아니라 해외 금광 개발에도 손을 대겠다며 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신일그룹에서 명칭을 바꾼 SL 블록체인 그룹이 벌인 일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금을 모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초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지, 옛날부터 이게 수사하던 그런 사기 이런저런 물어보시고 또 언제 들어오셨는지 1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던 이 업체는 압수수색 직후 입주 2달 만에 사무실을 비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운영하던 업체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곧바로 위치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벌인 사기 행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동남아로 도주한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 유모 씨가 이번 범행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다주택자와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재보다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숫자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의 경우 각각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과세가 이뤄집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1주택만을 보유할 경우 기존에는 주택 매입 당시부터 보유기간 2년이 지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오는 2021년부터는 1주택만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 양도 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평생 1회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가운데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부 등 공동 소유 주택은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할 등기가 되지 않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6월 기준으로 기준 지분율이 20% 이하면서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합법적 절세 틈새로 이용되던 항목들이 거의 제한되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주택의 수요나 거래 감소 또는 세금이 과거보다는 더 무거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는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해서 배제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차관급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이 90일간의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건데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무역 분쟁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1일 양국 정상이 90일간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첫 대면 협상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 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무역 대표부 농업부문 협상 대표와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 등이 나섰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와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삼아온 농산물과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최근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한 점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조치를 한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方是有这个诚意，去在相互尊重和平等互利的对等的基础上，去解决好两国之间的经贸摩擦。 이번 협상은 휴전 이후 첫 대면 협상인 만큼 서로의 요구 사항과 제안을 내놓고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는 성격이 커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협상단이 양국의 협상 대표격인 로버트 라이트 아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어 중국 부총리 간 고위급 회담의 일정만 합의해도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는 빙등제는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데요. 얼음 조각으로 만든 화려한 겨울 왕국에 올해는 펭귄까지 등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얼음 미끄럼틀에 놓인 펭귄 한 마리가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습니다. 무사히 내려오는 듯 하더니 가파른 길을 다시 오르려다 중심을 잃고 맙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빙등제에 펭귄 6마리가 깜짝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15분간 눈 위를 뒤뚱거리며 귀여움을 뽐내고는 실내의 보금자리로 복귀했습니다. 然后也是想通过这种方式让更多的人们能了解这样的白眉企鹅它有很多有意思的事情.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야외 축제장은 온통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듯 얼음 조각으로 빚어낸 궁전과 조명이 어우러져 찰랄한 빛의 향연을 선사합니다. 숭화강 물로 만들어진 얼음과 눈을 이용해 8천여 명이 공들여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얼음 건축물들 위로는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很漂亮，这个灯光真的很漂亮，而且这个冰雕真的很厉害。这就是我东北的家，我来自台湾。 하얼빈 빙등제는 캐나다의 퀘벡 윈터 카니발, 일본 삿포로의 유리 마츠리와 더불어 세계 3대 겨울 축제로 불립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빙등제는 다양한 빙설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이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중소벤처기업인 15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혁신적 중소기업은 신기술 육성의 주체이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장은 북한 노동력을 기술 연수생 등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용인시 보정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국정원 직원 4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택에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A4 용지 3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해외 연수 예정이었다며 유서엔 국정원 업무나 경제적 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 대표이사가 정권의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공모설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뒤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노래와 리드보컬 프레디 머큐리의 삶을 그려낸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올해 골든글로브의 2개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의 작품상과 남우주연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히 프레디 머큐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배우 라미 말렉은 생애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은 비욘 룬게 감독이 만든 드라마 더 와이프의 글렌 클로즈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계 캐나다 배우 샌드라 오가 제76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TV 드라마 부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샌드라 오는 현지 시간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신이 출연한 드라마 킬링 이브로 TV 드라마 부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수상 소감에서는 한국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샌드라 오는 이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공동사회도 맡아 화제를 낳았습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야 할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산후조리원 비용 앞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0만 원 한도에서 1인당 산후조리원비로 최대 3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어머님들 잊지 마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오늘 부동산 세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가구 1주택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강화되는데요. 또 장기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한 번 비과세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세법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이 같은 지역의 홀몸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동네 돌봄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해 서울 7개 자치구에서 시행됐던 사업이 올해에는 10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 동네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음성이 전해지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서울 560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신입생 예비 소집이 일제히 열립니다. 해당 학생의 취약 통지서를 학교에 내고 입학 등록을 해야 하는 건데요. 자녀가 방과 후 돌봄 교실을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입학 등록과 함께 돌봄 서비스 신청서도 꼭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미리 연락 없이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으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가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건데요. 아직 지원을 실시하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원받을 학교에 대해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겨울 음악 축제가 됐죠. 대관령 겨울 음악제가 다음 달 7일에 열립니다.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원주와 춘천, 강릉 등에서 열리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예술 감독으로 기획을 맡아 차이콥스키부터 전통 클래식부터 그룹 퀸의 노래까지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많은 클래식 애호가들의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 추천도 미뤄졌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5월 광주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짚어봅니다. 2017년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 참모총장의 만남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알아봅니다. 잠시 후 10시 50분에 이어집니다.